안녕하세요. 자, 오늘 핵심 이론 하루 만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 총칙입니다. 총칙 부분에서 시험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은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목적은 지금까지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밑줄 쳐놨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죠. 개업공개사 등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건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조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개업공개사를 육성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X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적은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어 정의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초등학생들이 쓰는 국어사전에는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식 자동차,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이런 것들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도 권리금 알선하고 돈 많이 받아도 이는 중개가 아니므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가 있는데 그 밖의 권리는 시험에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저당권 등이라고 했을 때 건저당, 담보가 등기 이런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고 은행에 융자 알선하는 것도 은행에 돈 융자 알선하고 건저당 설정하는 것도 중개이기 때문에 현업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서 커미션을 0.3% 받습니다. 융자 알선하면. 그래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 건저당 설정 알선하는 건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민법에서 등기된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환매권을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므로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알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환매는 환매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환매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도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5가지 요건이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 그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 366조 등에서 성립,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에는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중개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개하고 업자 하나만 차이가 나니까 중개업은 3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업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알선해도 중개업은 아닙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특정인, 배우자, 애인, 삼촌, 고모하고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복하지 않아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2번, 3번 순서 바꿨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래서 저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즉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의사라든지 변호사 등도 전부 다 외국서 딴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의사하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노동하다 죽은 사람 나왔죠. 북한 의사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마찬가지 미국서 딴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다. X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우리나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외국 사람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도 개업할 수 있죠. 자격 취득해가지고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 아니하면 2번, 3번 순서 바꿨고요. 4번 개업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한 글자씩 차이 납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한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3가지 종별이 있는데 등록 신청서 기출문제에 출제된 게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입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는 모의고사보다는 비교적 쉬울 거예요. 아마 모의고사나 또는 그 9월 달에 했던 문제들은 조금 어렵게 다 출제를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오늘 내드린 문제 받으셨죠? 오늘 받으신 80문제가 거의 좀 쉽게 돼 있어요. 그 쉽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쉬운 것도 풀어보고 어려운 것도 풀어봐야 되는데 대체로 오늘 내드린 문제 정도 난이도로 그 이하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2차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아마 어렵게 나올 거예요. 혹시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문제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는 제가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드린 거예요. 오늘은 이론 강의고 다음 주에 백선 문제 백선은 또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가 3개가 있는데 등록 시험에 출제됐어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이 있고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죠. 즉 중개인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등록 신청은 안 되지만 등록증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위원들 제 지도교수를 맡았던 분도 정재호 교수나 이런 분들, 장희순 교수나 강원대 이런 분들 출제위원 들어가는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우리 시중에 있는 문제, 요약집, 책 전혀 안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오직 기출문제 보고 법조문 보고 그 다음에 그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은 참고자료는 있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나온다고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그걸 응용해서 낸다고 기출문제 있는 데서 조금씩 그걸 기출문제를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종별은 3가지다. 이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근데 이 중개인과 관련되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로 부칙으로 갔어요. 부칙. 지금 우리가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라고 하는데 현재 부칙이 아니라 2006년도 부칙이에요. 10년 전의 부칙.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걸 발견을 못할 가능성이 많고요. 첫째는 또 왜 부칙으로 보냈냐면 그 취지가 국민들에게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인은 뭐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뭐냐.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중개인들은 돈을 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제발 우리 부르지 말라, 잊어달라 해서 부칙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해요.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시중에 문제에는 많이 있으니까 업무지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이고 소위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원칙. 다만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의 하나의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과거 시험 문제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 과거에 보면 중개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또는 공동중개를 하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하면 X입니다. 예, 그렇게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고 당연히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은 겸업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업무는 중개인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은 똑같습니다. 중개인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입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인데, 자, 동그라미 5번에 있는데 우리 교재에 소속공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 밑줄 치시고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물을 보조 밑줄 치시고. 자,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질문 간혹 올라오던데 여기서 사원이라 하면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주식회사 임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원이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사원이라고 하면 임원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모든 임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둘 다 X죠. 즉 자격증 있는 임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시험에 모의고사에 다른 선생님들이 출제한 거 보니까 우리
에듀프로 말고 다른 데 보니까 잘못 강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든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이며 실무교육 대상이다. X입니다.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교육공개사와 소속공인회사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회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격증 있는 임원이 소속공인회사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이란 용어적인 없지만 반대 해석을 하면 해석상. 그래서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원을 받아야 되지만 모든 임원이 연수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수교육은 자격증이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워도 좋겠지만 안 잊어먹고만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한 개만 모르는 거 알았다 하더라도 큰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볼 때까지 있으면 오히려 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수업도 듣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안 들으면 불안하고 그래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공이 쌓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긴장하시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씩 아마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드릴 거예요. 과목별로. 그래서 점수가 뭐 60점 안 나왔다고 해서 지금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교육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교육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사용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반 국민들이. 근데 고용인이라고 하면 고용한 사람 아니면 고용당한 사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겠죠? 고용당한 사람을 고용인, 사람인자가 있으면 직원,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에요.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이에요. 그럼 고용자는 교육공개사가 되겠죠?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은 직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점. 모든 객관식 시험은 서로 비교하는 게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법조문에 없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인데 유권 해석은 중개 업무란 중요한 업무로서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은 중개 업무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을 뿐 뭐가 중개 업무인지 구체적 기준은 없다.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속공개사는 그냥 막연하게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보조는 보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죠. 구체적인 범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용어적인 내용입니다. 그거 외에도 자 이제 좀 더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고용신고 해야 되는 점이 똑같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야 되는 점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해고신고라고 했습니다. 해고라고 했는데 해고는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죠. 무조건 잘렸다는 이야기죠. 직원한테 물어보면 내가 들어서 그만뒀다. 사장한테 물어보면 잘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용어로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후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 되는 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근데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교육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출제됐습니다. 할 의무는 없지만 해도 위반은 아니다.
자, 그래서 또 인터넷에 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죠.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만약 했다면 설명 날인을 안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죠. 의무가 없는데 왜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냐 이렇게 질문 올렸더라고요. 의무는 없는데 만약에 설명을 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똑바로 안 했다는 얘기 제대로 빠지고 몇 개 빠지고 설명을 했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한 경우 자격정지다 이 뜻이에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소속 공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도 없고 계약서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의무는 없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했다면 반드시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속 중개계약서 등의 서류에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아예 서명 또는 날인도 함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거래 당사자는 확인 설명서에도 서명 또는 날인하죠.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똑같은 게 둘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둘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는 게 똑같습니다. 둘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게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이중 소속 되면 안 됩니다. 둘 다 이중 소속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중 소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똑같다. 이게 동그라미 의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 이중 소속하면 안 된다는 게 똑같다는 뜻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둘 다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점 똑같습니다. 비밀 준수는 둘 다 똑같다. 비밀 준수해야 되고 둘 다. 그 다음에 둘 다 금지 행위하면 안 된다. 법제 33조 7가지 금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이 똑같다. 그 다음에 둘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이 똑같다. 둘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법제 29조 1항 신의성실, 그 다음에 품위유지, 그 다음에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중개 의무가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의무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있습니다. 법 29조 1항에 보면은.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인데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직무교육 대상이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대상인데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당하거나 자격정지 당할 게 없죠. 원래 업무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둘 다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행정형벌. 금지행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행정형벌은 똑같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는 점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똑같습니다. 대상 아님. 둘 다 지도감독 대상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 보고 계약서 보존한 거 가져와 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보존 의무는 개업공개사만 있죠.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할 때 직원들 조사 안 합니다. 사장만 조사합니다. 지도감독은 개업공개사만 지도감독하지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는 지도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용어쟁이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입니다. 역시 중개대상물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80% 이상은 적중됩니다. 회하는 거지만 용어쟁이 중개상물 반드시 제가 목적은 반드시 출제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용어쟁이 중개상물은 반드시 출제된다. 자, 첫 번째 중개대상물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재산권 및 물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용어쟁이와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굳이 뭐 암기하자면 토, 근, 입, 공, 광인데 시험에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관념적이기 때문에. 자,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토지가 중개상물이 아닌데 그냥 우리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없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 이게 토지라고 모든 토지가 되는 거 아니죠?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중개, 알선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상물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 지자체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참고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지금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고요.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이 그냥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청와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죠. 중개상물이. 그 일반재산, 즉 옛날에 잡종재산,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 지금은 물론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재산은 현물출자, 대부, 매각의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게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도 조금씩 달라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런 건 아마 다른 선생님들한테 안 들어봤다는 말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책에 많은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재산은 원칙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될 수는 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토지는. 그래서 토지 중에서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 거 시험에 나왔던 게 미채굴 광물. 광물 채굴권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땅 밑에 있는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그건 개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분 질문을 했더라고요. 무주구촌동에 있는 부동산은 못 팔아먹냐 이렇게 했던데 여기서는 주인 없는 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한자가 안 나와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한자를 변기해 주어야 하는데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 이 뜻입니다.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락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포락지.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의 범람으로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필지 단위로,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한 필지고요. 획지는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을 하면 4의 1번지 이렇게 되는데요.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할 수는 없지, 분필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지만 제한 물건 설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옵니까? X입니까?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지만 제한 물건 설정은 가능하다. 지문이 O, X? X입니다. 예, 제한 물건에는 용익 물건이 있고 담보 물건이 있죠. 용익 물건이 있고 담보 물건이 있는데 용익 물건만 가능합니다.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사용 수익 줄임말이 용익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담보 물건은 저질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안 되죠. 그래서 제한 물건은 된다 이렇게 하면 X라고 용익 물건만 가능합니다. 담보 물건도 제한 물건에 포함되니까 말장난이 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하기 전에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하지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불가능합니다.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는 있지만 방 한 칸만 저당 잡히고 은행에 융자 받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매매하기 전에는 분필하기 전에는 매매는 할 수 없지만 용익 물건 설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담보 물건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뭐가 나온 적이 없냐면 하천이나 도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하천, 도로는? 하천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국가 하천, 지방 하천은 중개사물이 안 될 거고 개인 하천이면 중개사물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도로도 사도, 개인 도로면 중개사물이 될 수 있고 공도, 지방도, 국도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 도로라면 중개사물이 될 수가 없겠죠. 개인 사도라면 중개사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토지는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 중개사물이 안 되겠죠? 바다라든지 빈지라든지 이런 것들 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거라면 중개사물이 되지 아니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두 번째는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어려워요. 이게 차라리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 하면 쉽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건축물이에요. 그러나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건축법에는 건축법 제2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건축물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벽이나 기둥 둘 중에 하나만 있고 지붕만 있어도 건축물이죠. 그러나 민법 99조 1항 민법 99조 1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건축물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판례가 그 99조 1항에 대한 부동산 건축물이 되려면은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도 다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과 기둥이 있지만 주벽이라는 게 할 만한 것도 없고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3면을 덮은 다음 천막이나 유리 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무자격자가 그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2건 알선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하고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는 게 또 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좀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건축물로서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지만 그 다음에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됐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단순히 용어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사물이 되죠.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사물이 되고 원칙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판례에 의하면 꼭 위치와 면적,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에 한하여 중개사물이다 하면 또 X입니다. 최근 저 구리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조합
지역조합 아파트입니다. 지역조합 아파트는 옛날에는 입주하기 1년 전에 동호수를 특정했어요. 미리 안 하고. 그럼 동호수 특정되기 전이라도 이미 세대수가 다 정해져 있고 건물도 다 지어놨고 이렇게 돼 있다면 비록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헷갈리는데 그냥 판례 그대로 보시면 돼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도 중개사물이고요. 또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이라고 하면 뭐예요? 청약통장이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종합저축통장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철거민정서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개사물 될 수 없는 거 대토권, 대토권도 중개사물이 될 수가 없죠. 대토권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죠. 대신 이런 대토권도 중개사물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대토권도 중개사물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건축물은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자, 그래서 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토지 건축물로만 돼 있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니까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용어쟁이와 중개사물. 자, 여기까지 어렵습니다. 그 밖의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밖의가 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법조문에 없거든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법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기 때문에 국토부 유권 해석을 물어보니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교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축대, 토사, 암석, 시험에 토사, 암석 출제됐어요. 흑토자, 모래사자, 바위암자, 돌석자 이런 것들 그 4대강 사업한다고 지금 저 여주보 같은 데 가면 모래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중개사물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분이지 따로 중개사물이 되지는 않는다. 암석, 산에 채석어가 받아가지고 돌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농작물도 중개사물이 아니다. 농작물도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건 중개사물에 해당된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인방법을 갖췄다. 이 말은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 내용이라고요. 근데 행정심판위원들이 대학 교수하고 변호사들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사실 국토부 유권 해석은 이게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행정심판으로 뒤집어졌어요. 이게 10회 시험에서. 그냥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사물이 아니고 오직 수목의 집단만 중개사물이에요. 현실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하고 중개보수 받았다는 사람 못 봤죠? 근데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정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행정심판위원들이 중개사물이라고 했어요.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중개사물이 되는 것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다.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사물이 아니고 토사, 암석 등도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여기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 밖에는 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 3개만 중개사물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말고 그 밖의 뭐가 있냐면 어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사물이 되지 않는다. 의제부동산이지만 자,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아무 말 없이 부동산이면 이게 광의의 부동산입니까? 협의의 부동산입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광의죠. 모든 부동산 이만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뭐만 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악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부동산이라면 모든 부동산, 광해의 부동산이고, 광해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 동산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동자,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인데, 실제 움직임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부동산처럼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는 차량,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다음에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상물 아니다. 다 X죠. 의제부동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 3개만 중개상물이라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등기는 안 됐고 관습법상 공시방법만 갖췄어요. 둘 다 중개상물이 되고 둘 다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동일한데,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는 예외입니다. 요거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임목, 나무가 여러 개인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재단도 공장부지, 그 다음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공업소유권, 기계,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다 묶어서 이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지,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토지만, 생산설비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한 문제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게 용어정의 중개상물입니다. 그런데 한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된다. 해마다 이 신청도 바로 이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에 대해서 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시험에 2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3문제까지 출제될 수가 있다. 뭐 참고로 가급적이면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시 안에는 마칩니다. 6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미리 약속하시려면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이제는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법인의 등록 기준과 제출 서류인데, 자, 등록 절차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는데, 등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4번 나옵니다. 우리 법령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말 쓰죠. 등록이라는 말 4번 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인데, 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이라는 말이 뭐예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했죠. 그 개업하는 절차예요. 개업공개사 되는 절차. 자, 개업공개사가 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적법한 사무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7일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처분은 14일 이내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처분은 14일. 중개사무소는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받는데,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시험에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한다 이렇게 하면 X죠.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3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 휴업한 것으로 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으로 6월 초과에서 휴업한 것으로 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석상. 자, 그 다음에 법조문에는 보면 법제 30조에 보면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은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이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좀 헷갈려하고 또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등록을 한 7번 해봤습니다. 7번 개업해가지고 다 망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1999년도 자격증을 땄는데 처음 단계, 두 번째 단계 14회 자격증 따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 봐가지고 2번 합격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 강의하면서 합격하는 게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물론 한 번은 컨닝 해가지고 합격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미 컨닝한 거 고발해도 이미 소멸시효 다 지났어요. 그래서 10몇 년, 15년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살인죄 공소시효도 15년이면 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인장 등록 있는데 농담이에요. 컨닝했다는 건 또 혹시 고발하려고 걱정되는데 등록 신청,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해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또 강의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인장 등록도 반드시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 후 인장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낸 시험 문제에 보면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렇게 오로 내놓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보면 도장을 찍어야 되고 우리 사무실에 중개사무소에 걸려있는 등록증에 가운데 도장이 찍게 돼 있다고 인장등록 그거 찍으려면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등록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변경하면 변경인장 도장 찍도록 돼 있다고 시행규칙 별지 6호 등록증 서식에 보면 따라서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건 X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하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업무 개시는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얘기하는 것도 업무 개시 후는 아니잖아요. 제가 국토부의 육군 해석을 의뢰하니까 좀 명확하게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러면 이때 등록증 교부 전에 하는 게 업무 개시 전인지 업무 개시 후가 저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선생님들 강의하는 데 보면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우리 기본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해도 된다는 취지로 돼 있어요. 기본서도 잘못돼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도. 그래서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시험에 나오면 그냥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대부분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출제위원들도 이걸 명확하게 모르니까. 저는 근데 등록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인장 등록을 안 하면 등록증을 안 내준다고요. 굳이 따지자면. 자, 이게 등록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보면 변호사라도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있고요.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고요. 다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특수법인은 신탁업자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이 등록할 수 있어요. 그건 특별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특별법에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다. 실무교육은 교육제도 뒤에 나오고요. 사무소 확보인데 이 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안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장부터 먼저 만들고 등기하죠. 그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신축해가지고 아직 등기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요. 또 그 신축 상가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 교육장은 위탁받으려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이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인터넷에 질문을 했더라고. 제가 이 에듀프로에도 올렸던데 공법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니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던데 지금 7월 2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 20일부로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건생,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이에요.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용도 분류가 이게 7월 20일 날 바뀌었다고요. 7월 20일 날. 7월 20일 날 바뀌었으면 이번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7월 28일 날 시험 공고가 됐으니까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가서 받아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시험지 메뉴에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올해 시험은 내년에 또 오실 분들은 내년 시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이미 공고가 돼 있잖아요. 시험 공고문에 보면. 내년에는 10월 29일 날 시험 보면 10월 28일 날 바뀐 것도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러나 올해는 시험 확정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7월 20일부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 건생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도 이제 중개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제곱미터 미만. 한 9평 정도 되죠. 9평 미만인 경우는 가능하다고요. 실제 중개사무소는 전용 면적은 9평 이하 많죠. 9평 미만인 경우. 그럼 일종 건생으로서 이제 이때까지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중개사무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능하다고 이제는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 강의 들은 분들은 제가 개정된 내용을 내드리는데 오늘도 한 개정된 거 하나 복사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는 일종 건생.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출제위원 교수들이 법학과 교수들이 들어가요. 법학과 교수들이 들어가고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 명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건축법 개정된 걸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법학과 교수들이 건축법을 거의 강의에 잘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고 알면은 출제할 가능성이 많죠. 발견을 못할 가능성은 있고요. 자, 어쨌든 이거 받겠다 올해 중개사무소 면적.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자기 소유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냥 규정이 없지만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파트에 중개사무소 할 수 있다, 없다 말 없죠? 아파트도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았죠? 그럼 중개사무소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파트에서? 불가능이죠? 왜? 건축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고요. 건축법 시행령 3조 용도분류에서 우리 중개사무소는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같은 데서만 할 수 있다고요.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하면 비록 공인중개사법 기준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 법령해석단의 유권 해석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무교육은 나중에 나오니까 보면 되고요. 자, 등록 신청은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할 수 없다. 나무 밑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그만두고 해야 돼, 하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할 수 없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하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안 된다. 자격증만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하고 곧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안 된다고요.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 시간을 가급적 지켜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법인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